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형,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일주일만 쓰고 바로 갚을게. 정말 급해서 그래요. 나 알잖아. 이번 고비만 넘기면 바로 해결돼. 아이, 형이 지금 회의 중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형도 지금 급하게 돈 나갈 게 있어서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형, 내가 정말 부탁할 때가 형밖에 없어서 그래. 이번에 진짜 바로 일주일 안에 갚을 수 있는데. 형이 지금 회의 중이라 미안하다. 토요일 오후에 회의가 있을 리 만무했지만 더는 될 핑계가 없었습니다. 2살 터울의 동생 녀석은 이렇게 늘 느닷없이 전화를 걸었고 저는 그에 걸맞게 적당한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곤 했지요.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죠.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동생 녀석이 안부 묻는 전화였어. 더는 안 돼요. 지난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아이,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어디 약속 함부로 어기는 사람이야. 짐짓 얼토당토 않다는 표정으로 미심쩍은 얼굴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다짐하듯 일러두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이제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을 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어린 시절 서울 구경은 해본 적 없을 만큼 시골 산골짜기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어떻게든 시골 구석의 가난과 구질구질함을 벗어나기 위해 중학교 때 무작정 서울로의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형제라고는 저와 남동생 하나가 전부였고 부모님의 기대도 송귀한 집의 장남인 저에게 향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모든 기대와 천진난만한 얼굴로 형을 따르는 동생 녀석의 부침성까지도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러웠습니다. 산골짜기 출신이라는 것도 주변 친구들에게는 늘 놀림거리가 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남동생은 늘 저를 남들에게 자랑하길 좋아했습니다.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동생 녀석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유년 시절의 연결고리로부터 현재의 삶을 분리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로서는 가족들의 기대가 어깨에 짊어진 멍에처럼 무겁기만 했어요. 조금 우스울지 몰라도 저는 그런 동생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장남은 집안의 대들보라는 말을 들으며 언제나 엄하게 자랐습니다. 딸 노릇을 자처하기도 하듯 늘 어머니 품에 파고들어 어리광을 부리는 동생의 모습은 저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동생 녀석은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말썽꾸러기였지만 그만큼 귀여운 막내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매를 든 적 없는 어머니가 동생의 엉덩이를 빗자루로 후려치곤 하셨어요. 어머니에게 두들겨 맞은 동생이 마당에 두 발을 뻗대고 주저앉아 엉엉 우는 모습도 아버지께서 그런 동생을 보다 못해 자애로운 말로 타이르는 것도 저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만 같았으니까요. 그런 날이면 동생은 마치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 아기처럼 어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콧물이 질질 흐르는 얼굴로 애교를 부리는 등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녀석이었으니까요. 그런 동생을 못마땅히 하는 스스로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저는 더 공부를 파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집안의 대들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였지요. 이 산골짜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탈출할 수만 있다면, 어디론가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어느 날 서울로 유학 가겠다는 결심을 밝혔을 때 저는 그게 제가 살아남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부하러 떠나겠다는 장남의 앞길을 막기에는 제 결심과 각오가 너무 컸던 탓이었겠죠.
역시나 끈끈이처럼 제 발목과 마음에 끈질기게 달라붙는 건 동생이었습니다. 형아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넌 네 인생 살고 난 내 인생 사는 거지. 이런 퉁명스러운 대답을 면전에 대놓고 하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그러나 뭐 대단한 일이라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는 내 소매를 붙잡고 속상해하는 동생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마, 형아. 나 형이랑 같이 살고 싶어. 아니, 난 너랑 같이 사는 게 싫어. 아주 지긋지긋해. 마음속으로는 모진 말을 12번도 더 했지만 저는 의젓한 장남답게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형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기반 닦아놓을 테니 너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나중에 형 따라와야지. 하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둘러대고는 그날로 짐을 싸서 곧장 서울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울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까지 졸업한 저는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저의 앞날이 창창하게 미래지향적으로만 나아갈 것이라는데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역시나 걸리는 부분은 가족들이었습니다. 결혼 문제부터가 위기였어요. 아내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급속도로 가까운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모든 면에서 저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여자였지만 그래도 저희 집안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외동딸이었고 부모님의 권위와 명성도 상당한 편이었기에 저를 결혼 상대로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고 끝까지 설득시켜 결국 결혼 승낙을 받아냈죠. 처가에서 집을 구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저의 발언권은 더더욱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대로 명절 외에는 본가에 내려가는 일도 별로 없었고 부모님과 잦은 왕래를 하는 일도 없었어요. 형식적인 절차를 제외하고는 아내가 제 부모님께 연락하는 일도 없었고 그렇게 왕래가 없다 보니 자연스레 정들 틈도 없었죠. 서로 조금도 폐를 끼치거나 도움을 주는 일도 없다 보니 인간적인 친밀감이 생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딜 가서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얼버무리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곤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로 부모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저는 아내와 합의점을 찾은 금액 수준에서 부모님께 병원비와 생활비를 약간 보내드리는 것으로 장남의 의무를 대신했어요. 그 외에는 따로 찾아가 뵙거나 직접 병간호를 하는 일은 없었죠. 그러나 동생은 달랐습니다. 남동생은 자신의 일까지 내팽개치다시피 할 만큼 아버지의 병간호가 매달렸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동생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병에 좋은 약이나 음식이 있다면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구해오곤 했어요. 효자.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효자인 동생이 부담스러웠고 조금은 거슬렸습니다. 효자라느니, 좋은 남편, 가장이라느니 하는 것들은 절대적인 평가가 있다기보다는 늘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온 거잖아요. 동생이 아버지 병간호에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장남으로서의 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기만 하는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 병간호를 하느라 하던 일도 소홀히 하게 된 동생에게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수시로 전화를 걸어 어떤 약초가 좋다더라, 저런 음식이 좋다더라 하면서 저에게 대놓고 경제적인 의지를 크게 했죠. 그런 요구가 점점 늘어나더니 하루는 저도 작정을 하고 전화에 대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돈 나오는 화수분도 아니고 하루가 멀다고 돈 보내달라고 말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주기가 어려워. 형, 내가 나한테 쓰려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일이잖아. 그리고 아버지 쓰러지시고 나서 형 딱 한 번 병원에 얼굴 비치러 온 게 다야. 돈도 돈이지만 형도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아버지가 형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
동생의 말에 저는 기분이 아주 엉망진창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한다고? 그동안 부모님이나 나한테 네가 가져가서 쓴 돈들은 너무하지 않은 모양이다. 난 여태껏 살면서 부모님한테 제대로 뭔가를 지원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해야 할 임무는 성실하게 다 하고 있다고. 네가 그따위로 말할 처지가 돼? 사실 가장 기분이 나빴던 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동생 입을 통해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열불이 터지는데 저는 그 감정이 일종의 시기심이라는 걸 아주 늦게 알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저 동생이 믿기만 할 뿐이었죠. 형이 임무를 다 하고 있다고? 웃기지 마. 지금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매일 가서 보면 형이 그런 소리 절대 못해. 형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 해나가고 있겠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엄마는 매일 아버지 챙겨드리느라 본인 몸도 간수 못하셔. 엄마도 곧 쓰러지실까봐 걱정이라고. 날더러 어쩌라고. 내가 아버지 아프라고 구판이라도 버렸냐? 왜 나한테 그딴 짐을 씌우는 거야? 마음속으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다가 공중으로 터졌어요. 그 말들을 다 내뱉고 나면 그땐 정말 동생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리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통화가 끝날 즈음에서야 저를 그토록 비참하게 만든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떤 단어나 말 한마디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외면한 장남, 부모님과 동생은 한 식구이지만 나는 아니라는 소외감, 더불어 다시 그들의 식구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의무를 내팽개친 채 아버지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 지독하게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내의 집안이 그토록 유복하고 화목하지 않았더라면 저의 뒤틀린 마음이 덜 심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시사철 딸의 행복을 위해 물신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도 아쉬운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처가의 여유로움에 비해 제 집안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고향에 잘 내려가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제 현실을 외면하고 가정의 불화를 자초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안 그래도 내세울 것 없는 집안에 중증의 환자까지 생겼으니 제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인재, 가정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을 책임지는 듬직한 가장, 고향에서는 성공해서 부모 호강시켜주는 장남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중시하다 보니 정작 내 마음 하나 돌볼 여유가 없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살아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의 습관이 스스로도 환멸감을 느끼게 했어요. 그러나 다른 답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에게 한바탕 퍼붓고 난 뒤 저는 끊었던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어차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부모고 형제고 결국 다 자기 인생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원래 제 모습으로 재빨리 돌아왔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저는 세수를 한번 한 뒤 대충 거울을 들여다보고는 제 할 일에 복귀했습니다. 하마터면 흐트러질 뻔했던 삶의 방식을 제대로 정돈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으니까요. 본가에 지원하기로 한 돈에서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고 속으로 되뇌 있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동생과 연락을 주고받는 일도 에너지 소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궁리를 하며 무심결에 달력을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지 꽤 많은 날들이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한 번은 찾아가서 얼굴을 비춰야겠다고 생각하고 날짜를 대충 가늠해 보았습니다. 아내는 함께 찾아가 뵙자는 제 말에 바쁘다며 핑계를 댔어요. 아내는 늘 그런 식이었죠. 처가의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들고 달려갔지만 시댁 일이라면 우선 떨떠름한 표정부터 지었으니까요. 그런 아내에게 서운하다는 마음조차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내와의 연애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고 시댁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하겠다는 게 결혼할 때 제 약속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런 아내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 어딘가 몹시 불편한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잘 나가는 부잣집 아들이었다면
아내가 이렇게 시댁을 무시하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보탬이 되지 손에 날 일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처가를 마음으로 더 많이 생각하는 제 자신부터가 그랬으니까요. 저야말로 아내의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형편이었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일도 결혼하려는 결심도 아마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때 두 가지 평행선 사이에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비겁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댁을 향한 아내의 거부감은 솔직하기라도 했지만 저는 좀 치졸했던 게 사실이니까요.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저의 가슴속 깊은 속물근성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대충 뭉치며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꾸만 파고들면 상처가 더욱 벌어져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까 두려웠거든요. 정해놓은 돈 말고 집에 더 이상 보태줄 일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당신이 가고 싶지 않다면 주말에 나 혼자라도 다녀올게. 아버지 쓰러지시고 난 뒤로 한 번 갔던 거 말고 제대로 가보지 못했어. 싫다는 게 아니라 그럼 당신 혼자 다녀올래요? 내가 애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애들 병원에 데려가면 민폐야. 애들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내의 말에 저는 피식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죠. 아이들 처가에 맡기고 본인 취미 활동이니 뭐니 하면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애들 핑계를 대며 병원에 가보지 않겠다니요. 저는 그런 아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아내가 취하는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저는 다음날 아버지께 내려가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한 뒤 무심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하며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어요. 지난번에 전화에 대고 그렇게 화를 낸 마당에 막상 전화를 걸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동생 녀석이 떨떠름하게 나오면 그 비위를 맞추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할 자신도 없었거든요. 시간은 흐르고 흘러 9시 뉴스가 끝나고 별 관심도 없는 드라마도 끝나버린 뒤 애들이나 좋아할 법한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올 때까지 저는 소파에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너무 늦어 동생에게 전화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죠. 핑계거리가 생기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전화할 시간을 놓쳤고 시간이 늦어 전화하기가 좀 그랬다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저는 애들을 재우고 먼저 잠자리에 든 아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느낌이 안 좋더군요. 뭔가 등골을 타고 싸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고향에 내려가려면 고속철도를 타고 버스로도 꽤 이동해야 하는 거리이다 보니 더 이상 잠드는 시간을 늦추기는 힘들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을 애써 떨쳐내며 잠을 청했습니다. 밤새 꿈을 꿨어요. 어린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물뱀을 잡겠다고 동네 하천 다리 밑에 앉아 할 일 없이 막대기로 물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형, 진짜 여기 뱀이 있어? 그럼 형이 거짓말하는 거 봤냐? 지난번에 내 친구가 여기서 엄청 커다란 물뱀을 잡았다고 하더라고. 물뱀은 뭘 먹고 살아? 개구리도 잡아먹고 물고기도 잡아먹지. 사람도 잡아먹는다? 진짜야? 뱀이잖아. 넌 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형아, 나 무서워. 여기 뱀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빨리 커서 나처럼 형님이 돼야지. 난 형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 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니네 형아는 공부도 잘하고 용감하다고. 그래서 내가 맨날 친구들한테 형아 자랑만 해. 난 누나 있는 애들보다 형아가 있는 게 훨씬 좋아. 그렇게 좋으면 부모님 말씀 좀 잘 들어라. 네가 맨날 말썽만 부리니까 나까지 눈치 보이잖아. 알았어, 형. 저만치 가면 뱀이 있을까? 여긴 일단 뱀이 없는 것 같아. 저쪽으로 가보자. 뱀이 나오면 형이 먼저 잡아줘야 돼. 난 형아만 믿는다. 동생은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재빨리 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갔어요. 고비치는 냇물이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 지점이라 소용돌이가 꽤 셌죠. 게다가 전날 내렸던 비로 수위가 꽤 깊어진 탓인지 동생의 작은 키가 물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으아, 형아! 동생이 그대로 물속으로 빠지며 비명을 질렀어요. 자맥질을 하던 동생의 머리가 물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갔고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음처럼 굳어 있었어요. 탄식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며 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끔찍한 악몽이었죠.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의 비명에 놀란 아내가 잠에서 깨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비오듯 쏟아지는 땀을 두 손으로 쓸어내리며 저는 그것이 꿈이라는데 안도했습니다. 종종 제 발목을 붙잡는 그 악몽, 그날 물가에 선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저의 행동이 늘 그런 식으로 꿈에 나오곤 했거든요. 동생은 다행히도 그날 물가를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물가로 끌려 나온 동생은 잠깐 기절한 것 같았지만 아저씨가 인공호흡을 하고 볼이 터지도록 뺨을 후려갈긴 덕에 정신을 차렸죠. 그날 종아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은 건 제가 아니라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엉엉 울면서 다시는 물가에 가서 장난을 치지 않겠다고 맹세의 다짐에 각오를 담은 반성문을 5장이나 쓰고서야 어머니의 매질에서 풀려났어요. 물뱀을 잡으러 가자고 한 것도, 더 깊은 물가 쪽으로 가는 동생을 붙들지 않은 것도, 물에 빠진 동생의 허우적거림을 보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도 모두 저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으로 얼룩진 마음뿐이었습니다. 죽을 위기를 넘기고 종아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았는데도 동생은 금세 울음을 그치고 어머니가 채찍 후 당근처럼 주신 맛난 과자를 저에게 건네며 씩 웃었습니다. 형아, 다행이다. 형아까지 혼났으면 나 진짜 속상했을 것 같아. 형,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과자 형아 다 먹어. 내가 다시는 그런 잘못 안 할게, 응?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착해 빠지기만 한 놈. 저는 그날 동생이 건네준 과자를 우적우적 씹어 먹으며 마치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저를 향해 환히 웃는 동생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속으로 말했죠. 해맑아서 좋겠다. 등신 같은 놈. 동생과 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느낀 건 어쩌면 그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생이 물에 빠졌을 때 본능적으로 뒷걸음질부터 치던 두 다리의 감각이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물가에서 어린 동생을 외면하고 싶었던 그날 이후 가끔씩 찾아오는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소름 끼치는 악몽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늘 꿈에서 무사히 살아남은 동생이 저를 해맑게 웃던 모습으로 잠에서 깨곤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남동생이 살아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잠에서 깼다는 거였어요. 뭔가 이상하고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좋은 예감은 늘 비껴가면서 슬프거나 안 좋은 예감은 어김없이 들어맞는 걸까요? 그 순간 요란하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때 제발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아버지이기를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놈인 건 알지만 아버지가 잘못되실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 셈이었으니까요.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울음은 제 기대를 저버리고도 남을 만큼 처절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만도 감당하기 힘든데 아직 한창 젊은 나이의 아들을 잃는다는 건 어떤 어머니도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겁니다. 지난밤 아버지 병안에 좋다는 음식을 사러 나섰던 동생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차는 그대로 산길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망가진 차 안에서 겨우 수습한 동생은 이미 반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어디냐고, 밤길 운전 조심하라고, 아니면 내일 형이 갈 예정이니 무리하지 말고 들어가 쉬라고, 밥은 먹었냐고, 형이 지난번에 화냈던 일 미안하다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그렇게 만남을 약속해야만 했어요. 결국 동생과의 통화는 일방적으로 제가 화를 더 크게 내고 더 어떠한 말도 듣지 않고 먼저 끊어버린 전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동생은 뭔가 더 할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저에게 못다한 이야기가 한참은 남아 있었을 겁니다. 섭섭했던 일이든 고마운 일이든 하다못해 시시껄렁한 농담이라도 형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녀석은 그런 놈이었거든요. 어디선가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나 제 심장을 물어뜯기라도 하듯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한 마리 짐승이 울듯 엉엉 우는 저를 보며 아내도 깜짝 놀랐던 모양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런 저를 차마 위로조차 하지 못한 채 바라만 보고 있더군요.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저는 참 나쁜 형이었던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동생 놈은 착한 동생일 뿐 아니라 착한 사람이었어요. 고향과 집은 등한시하고 그저 내 성공만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저를 단 한 번도 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저는 늘 자랑스럽고 멋있는 형이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형제였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은 생판 남에게도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쓰며 인맥을 넓히고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 살아온 세월 속에 동생에게 할애된 순간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며 단박에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은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크게 다친 상황이었고 담당 의사는 이틀을 넘기기 힘들 거라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게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동생에게 해준 게 뭐가 있었나? 나는 정말 이 녀석에게 형이기는 했나? 수도 없이 동생을 외면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동생은 운동을 좋아하는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밖에 나가 노는 걸 좋아했고 공으로 하는 놀이든 맨몸으로 하는 운동이든 언제나 신이 나서 몸을 움직이곤 했었죠. 당연히 건강으로 말하면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쳐도 이상하지 않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했던 몸도 뜻하지 않은 사고로부터 동생을 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틀을 넘기기 힘들다던 동생은 정확히 3일째 되던 날 세상을 등졌어요. 제대로 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그렇게 저와 가족들 곁을 떠나갔습니다. 실신할 만큼 우시는 어머니를 부축하던 저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허망하게 가서는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늘 가족들만 챙기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가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동생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상주 노릇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늘 시댁 일에 불만이 많았던 아내도 군소리 없이 저의 비통한 침묵을 견뎌주었어요. 철없는 두 아이는 삼촌이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는 듯 핸드폰 게임만 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저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삼촌이 세상 떠났는데 너희들은 핸드폰 게임이 눈에 들어오냐? 놀란 아내가 아이들을 감쌌지만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빠에게 혼이 난 아이들도 서러웠는지 눈물이 그렁그렁하니 제 눈치만 살필 뿐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서글프고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는 미친 듯이 분노했죠. 저는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야 동생의 존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실감했습니다. 동생이 그토록 힘들게 돈을 버느라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녔던 것도요. 저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집안 사정을 동생이 죽은 후에야 알게 되었죠. 사실상 수입이 거의 없었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느라 동생은 결혼은커녕 연애할 새도 없이 바쁘게 살아왔더군요. 저에게 차마 매달 들어가는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라고 할 수 없었던 동생은 그렇게 평생 부모님을 부양하느라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다니며 돈을 벌기 위해 안간히 힘을 썼던 것입니다. 저는 속도 모르고 그런 동생을 철없는 놈이라고 실컷 비웃으며 어떻게든 고향과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했으니 착하디 착한 녀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어머니. 왜 이게 너 때문이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막내가 널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넌 우리 집안의 대들보 아니냐. 행여라도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제가 못난 형이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형 노릇, 장남 노릇 잘 못한 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절대 그렇지가 않다. 딸이 없어서 그랬는지 우리 막내가 유달리 곰살 맞긴 했지. 아버지 몸에 좋다는 거 구해온다고 나가더니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가 있는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쩌면 좋으냐. 이 애미는 자식 가슴에 묻고 어떻게 살아. 차라리 나를 대신 데려가시지. 젊디 젊은 놈을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신다니. 어머니는 끝내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동생의 영정 사진을 어루만지셨어요. 자식이 없는 동생은 끝내 가족묘에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에 따라 유해는 화장을 해 강가에 뿌렸어요. 제사 지내줄 자손 하나 만들지 못한 것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며 어머니는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동생을 보내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술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도저히 맨 정신으로는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동생 전화를 한 번이라도 반갑게 받아줄 걸.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노력이라도 해볼 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때는 고향에 내려가서 힘내라고 소주라도 한 잔 사줄 걸. 부모님 생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던 녀석의 고충을 들어주고 같이 의논해서 도와드릴 걸 하는 후회와 번민이 온통 저를 깊은 절망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보는 저의 그런 모습에 몹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되도록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떨쳐내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것, 낙천적인 것, 그리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그게 저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려 들었고 저보다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람과는 인연조차 잘 맺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법칙, 따위의 책만 읽었고 늘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떨어지는 것, 궁색한 것, 초라한 것을 멀리하고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적당히 가식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해 왔죠. 그게 옳은 인생이고 쿨한 성공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곤 했습니다. 절망이나 좌절에 빠진 사람을 되돌아볼 줄 몰랐고 인생의 슬픈 이명 같은 것은 들여다보기는커녕 냄새조차 맡기 싫었습니다. 그런 저를 일컬어 주변에서는 완벽주의자 혹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제가 주방 한 구석에 주저앉아 소주를 마시며 다 죽어가는 얼굴로 침통해 한다는 건 아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술을 마시더라도 꼭 필요한 미팅이나 회식 외에는 자기 관리에 철저했고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고급 양주가 아니면 입에 대지도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신답지 않아요. 소주를 병째로 마시다니. 이러다 폐인 되겠어요. 애들이 보고 배운다고요. 나다운 게 뭔데?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시비 걸지 말아요. 유치하기 짝이 없네요. 도련님 돌아가신 게 우리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냐고요.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원망하고 세상을 전부 다 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예요? 다음 달이면 회사에서 승진 결정 나는 거 모르냐고요. 회사에 가서는 대체 어떤 꼴로 있는 거예요? 회사 소개시켜주고 낙하산으로 들어가게 해준 게 우리 아빠라는 건 알고 있어요? 우리 아빠 얼굴에까지 먹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본심이 나오는구나 당신. 내가 나다운 게 뭔지 알려줄까? 나 그냥 치사한 놈이야. 손해보는 건 눈꼽만큼도 하지 않으려 들고 부모 형제 외면하고 내 이득만 챙기기에 급급한 그런 시시한 놈이라고. 내 동생? 당신이 언제 한번 살갑게 도련님이라고 불러준 적 있어? 돈 달라고 할까? 또 도와달라고 할까? 전화만 와도 몸서리 치던 게 당신이야. 그럼 우리 가족들 인생은 나 몰라라 하고 시댁까지 전부 다 챙겨야만 해요? 내 부모님, 내 동생은 가족 아니냐?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내 동생은 나하고 피가 섞인 형제야. 근데 그걸 그렇게 안 엮이게 하려고 안간 힘을 쓴 건 당신이었다고. 웃기지 말아요. 도련님한테 냉정한 건 형인 당신이 더 심했죠. 솔직히 나야 도련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 거 맞잖아요.
당신이 조금만 더 살갑게 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괴로움 때문에 술에 의존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냥 날 좀 내버려둬. 내버려두라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화를 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고 그걸 다 인정하고도 결혼을 밀어붙인 건 저였으니까요. 아내와의 불화는 점점 심해졌고 저는 더욱 술로 지친 마음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동생인가 싶어 핸드폰을 확인하는 저를 발견하며 더욱 슬프고 우울했지요. 예전에는 동생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과 귀찮은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제발 동생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변해 있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준 것이 그토록 가슴에 단단한 가시처럼 박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의 보험 담당자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동생이 저와 부모님 앞으로 각각 2억 상당의 사망보험을 들어놨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술독에 빠져 비몽사몽한 기분으로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참 멍하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이란 존재는 저에게 그저 귀찮은 존재였는지 몰라도 녀석은 형을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바보 같은 녀석. 누가 이런 돈을 바랬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저는 동생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끌어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서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세수를 하고 거울 속의 저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얼굴로 평생을 살아온 한 남자가 술에 찌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습게도 거울 속의 남자는 동생과 참 많이 닮아 있더군요. 우리 형제는 성격도 취향도 하는 짓도 너무 달라서 한 번도 닮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같은 핏줄을 이어받고 한 배에서 태어났다는 걸 결코 부정할 수 없다는 듯 눈매며 코며 얼굴 윤곽이며 어디 하나 닮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동생은 저와 부모님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쪼들리는 살림에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며 그 힘든 인생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과 남동생을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아내의 냉정한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내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제가 먼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더 끔찍했어요. 우리 두 형제의 관계는 내가 아닌 동생으로 인해 긴 세월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병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것이죠. 아들을 잃었다는 심적 충격이 어찌나 컸는지 아버지는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바람 앞의 양초처럼 희미하게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끔찍하게 아버지를 챙기던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 따지고 보면 제가 해야 할 일을 동생이 대신 해주고 있었으니 그 허전함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 한참 동안 그 옆에 앉아 미약한 숨을 내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참 말씀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는 내색도 없으셨고 그저 묵묵히 농사 일에만 몰두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고향에 살던 소년에게 아버지는 지독하게 부지런한 모습 말고는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소에게 먹일 여물죽을 끓이는 소리로 잠에서 깨어나던 날들이 기억났습니다. 산새 소리와 이따금 개 짖는 소리, 뒤란의 수탉이 우는 소리가 아침잠 많은 저를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게 했어요. 여물죽을 끓이면 아버지는 우선 소부터 먹였습니다. 볏짚과 시든 배추를 썰어 만든 여물을 소는 정신없이 먹어치우곤 했어요. 어머니는 마당을 쓸고 닭들에게 모이를 던져준 뒤 우리가 먹을 밥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우리와 겸상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던 건지 본인의 식사는 늘 건성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올릴 반찬은 아버지 쪽으로 반듯하게 놓여 있었어요. 물론 아버지는 맛있는 반찬이 올라오면 손대지 않고 우리 쪽으로 그릇을 밀어 놓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양보하기만 하셨죠.
줄인 배를 대충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들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살았던 부모님 덕분에 늘 든든한 아침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나면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셨고 아버지는 농가 밭에 나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게에 농기구를 바리바리 챙기고 어머니는 논에서 먹을 참을 준비해 머리에 얹어 길을 나서곤 하셨어요. 어떤 낙이 있었을까요? 두 분의 삶에는 새벽같이 농가 밭으로 나가 해질녘에야 들어오신 두 분은 늘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하루 종일 부모님만 기다리던 형제를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오곤 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땅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주 다른 동네로 품을 팔러 다녀오곤 하셨습니다. 남의 집에 품팔이를 가면 점심 말고도 간식으로 빵이나 우유, 과자나 음료수 같은 것을 받아오셨어요. 해질녘 남의 집 품팔이를 갔던 부모님이 멀리서 돌아오는 소리를 우리 형제보다 앞마당의 개가 먼저 알아듣고 큰 소리로 지저댔어요. 낯선 타인이 다가올 때 짖는 소리와 주인이 들어올 때 짖는 소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들어본 사람은 잘 알 겁니다. 개 짖는 소리에 신나서 신발도 대충 꿰차고 마당까지 부모님 마중을 나가면 두 분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으로 찌들 대로 찌든 몸이었을 텐데도 밝은 얼굴로 뜯지도 않은 간식을 나눠주곤 하셨습니다. 농사의 일이라는 게 먹고 돌아서면 배가 줄인 법인데 그 간식을 아껴 자식들에게 나눠주던 부모님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중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와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도 이런 기억이 다른 아이들과 공유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먹을 것이 귀하다는 걸 우리 세대 친구 녀석들이 알 리 없었던 것이죠. 특히나 도시에서 살아온 녀석들에게 빵이니 우유니 하는 것들이 얼마나 흔해 터진 먹거리였는지 저는 처음에 문화 충격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버지를 바라보던 저는 어린 시절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늙고 병든 그 앙상한 모습에 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동생이 해왔던 그 일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된 것이었어요. 동생이 남겨준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떠나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동생이 해왔던 수많은 결심과 배려의 순간들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술에 찌들어 있을 수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건 결코 동생이 바라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이사를 결심한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생의 빈자리를 결코 길게 비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펄쩍 뛰며 반대했죠. 미쳤어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사를 해요. 그것도 뭐 하나 제대로 된 거라고는 없는 시골 바닥에. 그래, 당신 말대로 지금이 나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시기야. 지금 농담해요? 애들 학군부터 학원은 어떡할 건데요? 집에 돈을 더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당신 정말 이상하게 변한 거 알고는 있어요? 애들한테 뭘 보고 배우라고 할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인생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내가 내 아픈 아버지와 나이 든 어머니 제대로 모시겠다는데 그게 애들한테 뭐가 나쁘다는 거야. 당신도 그래? 나중에 나나 당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 우리 애들이 자기가 살기 바빠서 우리 외면하길 바라는 거야? 현실은 현실인 거죠. 당신 집하고 우리 집이 같아요? 당신하고 내가 살아온 환경이 같냐고요. 안 그랬던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도련님 돌아가신 게 우리 잘못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걸 다 뒤집어 써야 하느냐고요. 사람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하는 거야. 더 중요한 건 책임져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해야 하는 거고. 우리 부모님,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해. 그동안 내 살 궁리만 바빠서 외면하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당신도 잘 생각해.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드리는 인간적인 남자와 살지, 아니면 다 팽개치고 제 부모조차 무시하는 그런 냉혈한하고 살지. 저의 단호한 말에 아내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거처를 옮기고 직장도 바꾸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이 대단한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족에 대한 사랑과 희생,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이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